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오늘 사건은 진짜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스트리머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2살의 사토 아이리는 후아치라는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였어요. 후아치는 일본의 개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데요. 누구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봐서 좀 낯설었는데요. 주로 저처럼 어떤 이런 컨셉이 있는 컨텐츠보다는 잡담, 일상, 소통 위주의 방송이 많다고 해요. 약간 인스타 라이브, 아프리카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후아치는 별풍선 같은 후원 시스템이 있어서 시청자가 스트리머한테 후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사토 아이리는 여기서 모가미 아이, 최상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앞으로 그냥 저도 아이라고 부를게요. 아이는 후아치에서 꽤나 인기가 많은 스트리머였어요. 라이브를 일단 켜면 몇천 명이 방송을 보러 왔어요. 후아치는 활동량, 시청자 수, 수익 같은 지표들로 스트리머한테 이제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밑에서부터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플래티넘 플러스예요. 이 플래티넘 플러스는 거의 상위 1, 2%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이가 바로 이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이었어요. 진짜 엄청 잘 나갔던 거죠. 부럽네요. 아이는 다양한 컨텐츠로 방송을 진행했어요. 잡담, 일상, 소통, 노래, 게임 플레이, 근황 토크, 거의 그런 일상을 다 공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3월 11일, 지금 아직 2달 조금 됐죠? 아이는 도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의 주택가에서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이리가 후아치에서 내가 데일리 랭킹 1위를 하게 되면 이벤트를 열겠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1위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라이브는 1위 달성 이벤트 특별 방송이었어요. 아이는 3월 11일 야마노테선 도보일주라는 기획으로 라이브를 켭니다. 야마노테선은 일본의 철도 노선 중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순환 노선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하철 2호선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야마노테선은 도쿄, 시나가와,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우에노 등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만한 그런 주요역들을 지나는 선이거든요. 그 노선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라이브를 하는 기획이었어요. 사실 이거 이전에 아이는 잠깐 방송을 쉬었었어요. 몇 달간 방송을 잠깐 쉬다가 이날 다시 복귀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라는 말을 제목 앞에 붙여서 방송 복귀를 알렸어요. 오전 9시 50분쯤 무려 6,500명 가까이 되는 시청자가 아이의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걸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던 아이에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13cm가량 되는 칼로 아이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목, 가슴, 복부를 한두 번도 아니고요. 수십 번을 찌릅니다. 길거리는 피가 흘러서 그야말로 웅덩이가 만들어졌고요. 라이브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 비명소리와 아이의 피웅덩이가 그대로 방송에 다 송출이 됐어요. 시청자들은 난리가 났죠.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실화야? 이거 진짜야? 범인은 아이의 스마트폰을 아예 주워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비추었고요. 시청자들은 그걸 고스란히 봐야 됐어요. 아이가 방송을 하던 장소가 주택가기는 하지만 사람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아이를 발견했던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범인은 도망쳤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 4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한테 제가 범인입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을 당시에 아이를 찔렀던 흉기는 그의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칼 말고도 다른 칼을 또 소지하고 있었고요. 경찰에 붙잡혀서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사리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이 남성은 대체 누구고 이렇게나 어린 친구를 대체 왜 그렇게나 끔찍하게 살해한 걸까요? 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토 아이리 사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이는 원래 야마가타시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기는 도쿄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한 곳으로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온천이 많아서 겨울에는 스키랑 온천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꽤나 붐비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왔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밝혀진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가 방송에서 스스로 언급했던 내용들을 참고하면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다. 보육시설에서 자랐다.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실제로는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을 뿐 일단 가족이 있기는 있다고 해요. 부모님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어요. 아이는 이 야마가타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그 당시부터 가족들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아이를 알고 있었던 친구도 아이가 15살 무렵에 집을 나와서 시설에서 생활했고 부모님과는 거의 연이 끊겨서 지원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요. 다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편하고 좋은 생활 환경이었을 수가 없죠. 돈이 공공해졌던 아이는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스스로 돈을 벌었어요. 레스토랑 홀에서 서빙 알바를 하기도 했고 노래방에서 알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돼서는 야마가타현에 있는 한 캬바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캬바클럽은 접객원이 손님 옆에 앉아서 술도 따라주고 대화도 해주고 그런 술집이에요. 손님은 가게에 와서 내가 어떤 직원을 고를지 지명을 할 수가 있고 그 접객원은 자기 손님이 얼마나 가게에서 돈을 써주냐에 따라서 수입이 정해지는 곳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전부인데 이제 불법적으로 가게 밖으로 나가는 애프터가 있는 곳도 공공연하게 있다고 해요. 아이가 여기서 2021년 4월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때가 18살일 때잖아요. 일본은 법적으로 만 20살 때부터 술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시는 나이인데 어떻게 여기서 일을 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일본은 18살 때부터 법적으로 호스티스 클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손님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만약에 18살인데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알콜 음료 같은 걸 마시면서 접객을 할 수 있다는데 아니 솔직히 그런 게 거기서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적어도 음주가 가능한 나이랑은 이게 좀 일치시켜줘서 애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 나이 때부터 아이가 캬바클럽에서 일을 시작한 데에는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기까지 출산한 거예요. 아이는 가족들한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집에서 일하기를 택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최소 2곳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생계형 싱글맘이었던 거죠. 캬바클럽에서도 아이는 본명인 아이리를 예명으로 그냥 사용했어요. 대략 이쯤에서 후아치에서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라이브 방송에서 타카노 케니치라는 시청자와 아이는 조금 친근한 사이가 되었어요. 왜 처음에 방송이 작을 때는 시청자도 적고 찾아오는 단골 시청자도 그냥 눈에 보일 만큼이니까 안 하려고 해도 외우게 되잖아요. 저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타카노랑 아이도 그렇게 서로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연락까지 따로 주고받는 사이까지 됩니다. 2022년 여름 무렵에 아이는 다른 캬바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8월쯤 어떤 손님이 캬바클럽을 찾아와서 아이리를 지명합니다. 바로 그 타카노였어요. 타카노는 당시에 40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두 사람이 거의 20살 정도 차이가 난 거죠. 타카노는 몇 번이나 이 캬바클럽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타카노는 오직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토치기현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 토치기현과 야마가타시까지는 250km가 넘어요. 차를 타고 가도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저기 광주 정도까지 거리예요. 굳이 그 먼 거리를 여러 번이나 찾아온 사람이니까 그 직원도 기억을 한 거예요. 직원이 아이한테 가서 타카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이는 자기한테 진심으로 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보기에 타카노는 조용하고 그냥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대요.
딱 가게 안에서만 봤을 때는 아이가 타카노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모습만 봤었대요. 근데 뭐 그런 가게니까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관계가 생기고 있었어요. 바로 금전 관계입니다. 처음에 캬바클럽에서 만난 이후로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타카노에게 이런 라인을 보냈어요.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정말 미안한데 어제 알바 갔다가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정말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일이나 모레 돌아갈 때 갚을게. 집에 있던 현금카드로 송금해줬으면 해. 가능하면 지금 바로 부탁해? 그러자 타카노가 지금 송금할 수 있으려나? 가능해. 은행 ATM 코너 같은 데서. 잠시만. 얼마 정도 필요해? 몇만 엔 정도 괜찮을까? 내일도 가지러 갈 수 있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갚는 건 내일 밤이나 모레라도 괜찮아? 타카노는 4만 엔이면 괜찮을까? 라고 답장했고요. 곧바로 계좌로 돈을 송금했어요. 4만 엔이면 한화로 현재는 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진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며칠 후 아이는 돈을 갚지 않은 채 다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이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타카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타카노는 또 5만 엔을 송금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생활비가 부족하다. 컨디션이 나빠서 오늘 일을 나갈 수가 없어서 돈이 부족하다. 피를 토했는데 암일지도 몰라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온갖 이유를 대면서 9월 한 달 동안만 10번이나 돈을 빌립니다. 그 다음 달이 되자 아이의 요구는 더더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몇만 엔이 아니에요. 몇십만 엔을 요구합니다. 언니가 외상값을 갚아달라고 해. 제발 부탁이야. 모른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타카노는 또다시 36만 엔을 송금했어요. 이게 진짜 큰 돈이잖아요. 이게 끝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나 이제 상황이 괜찮아졌어. 돈을 갚을게. 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이번에 50만 엔 이상은 꼭 빌리고 싶은데 라고 했고요. 타카노는 이번에는 진짜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일도 쉬고 있었고 저번에 보냈던 그 36만 엔도 정말 빠듯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보낸 돈이었어요. 타카노는 소비자 금융이나 은행 카드론도 알아봤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소비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긁고 긁어가지고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도록이요. 타카노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총 두 곳에서 빚을 내서 95만 엔을 빌렸고 그걸 전부 아이에게 송금했습니다. 타카노가 아이에게 보낸 돈이 2달 동안만 250만 엔 가까이 됐어요. 겨우 2달 동안 2,500만 원을 아무런 보증이나 계약서도 없이 보내준 거예요. 말이 빌리는 거지 아이는 언제 어떻게 갚을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아이는 정말 자기의 아기를 데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호스티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호스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 호스트들은 호스티스한테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의 고객이 되어서 돈을 펑펑 쓰고 버는 그런 구조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문제는 이 사토 아이리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함께 아이랑 일했던 직원에 따르면 아이는 야마가타 쪽 호스트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다고 해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요. 호스트바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직원이 있으면 쿨하게 샴페인을 주문하고 매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싼 술들을 주문하는 아주 해프게 퍼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꽤나 많은 사람들한테요. 아이가 호스트 한 명한테만 빠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지 신기할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서 난 돈인지 그 돈의 출처의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화려하고 해픈 씀씀이와는 달리 밤이 지나면 터덜터덜 시설로 향합니다. 아이는 모자 지원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일할 때 아기는 그냥 보육원에 맡겼고요. 일만 성실하게 딱 하고 아기를 제대로 돌봤다면 그렇게 생활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는 자신의 근무가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시러 다녔잖아요. 애기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밤에는 일하고 술 마시고 낮에는 자고 아기를 보육원에 맡긴 채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데리러 오라고 이렇게 가게로 연락이 오는 일도 많았어요. 사실 생계 때문에 캬바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꽤 많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는 싱글맘도 꽤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싱글맘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이가 막 좋게 보이진 않았대요. 일이 끝났으면 빨리 애기를 보러 가야지. 근데 그러질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아동상담소 직원이 가게에 방문해서요, 애기를 데려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그 일로 상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관련이 없는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그 번 돈으로 아기 좀 돌보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싶지만 그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버는 돈이랑 쓰는 돈의 단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전 감각이라는 게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별것도 안 했는데 500을 벌었어. 그러면 그 쉽게 번 500을 쓰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을 기분 좋게 해주기만 하는 억눌린 일을 하다가 자기도 나한테 그런 일을 해주는 가게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면서 접대를 받는 거지. 그런 쪽으로는 발도 들이지 말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만큼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타카노는 그런 아이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250만 엔을 빌려줬다고 했죠? 그럼 뭐 타카노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퍼줄 수 있었던 걸까요? 타카노는 도치기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집세가 3만 엔이었어요. 250만 엔이면 83개월, 거의 7년치 집세를 지금 아이에게 준 겁니다. 타카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를 진심으로 도와주면 진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믿은 거죠. 타카노는 둘이서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는 타카노랑 어울려주지 않았어요. 그 돈을 빌린 후 아이가 타카노한테 갚은 돈은 고작 3만 엔이었습니다. 딱 한 달치 집세 돌려준 거네요. 2023년 1월에 그 3만 엔을 갚은 이후로 아이는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이때 주고받은 라인 내용이에요. 2월 3일, 돈 제대로 갚아줘. 2월 5일, 이제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치가우,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 2월 11일, 생활이 간당간당해져서 송금해주지 않으면 나 대신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송금 부탁해. 대신 내줄 수도 없다는 게 이게 너를 위해 대출했던 돈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2월 13일, 이제 돈 못 돌려받는 건가? 2월 16일, 돈 갚을 생각은 있어? 아이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타카노의 한 달 월급이 7에서 8만 엔이었어요. 장애인 시설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수입도 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 들어와서 총 수입은 월 16만 엔 정도 됐대요. 타카노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인출해서 빚을 갚는 데 썼어요. 2022년 4월에는 타카노의 통장에 427만 엔이 있었는데요. 2023년 4월, 은행 ATM 수수료까지 빠져나간 타카노의 통장에는 442엔만이 남았습니다. 완전 개털이 된 거죠. 돈을 빌렸으니까 상환도 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는데 이제는 더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2023년 8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생활고로 완전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고 해요. 타카노가 당시 자기 다른 지인하고 주고받은 라인 내용이에요. 타카노도 자기가 아이한테 속은 걸 어쩌면 정말 그냥 돈을 뜯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인이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빌려달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이상한 거짓말까지 했다니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타카노가 나도 머리가 어떻게 됐었던 거지 3개월 정도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다. 캬바클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의 생일이라 샴페인을 강매받았다. 언니가 남자친구랑 월급을 미리 당겨 쓰고는 사라져버렸다.
언니가 호스트한테 외상으로 쓴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대리엘에서 일하라고 협박당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엘은 딜리버리 헬스의 줄임말로 성매매를 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딜리버리, 사람이 직접 부르는 대로 찾아가서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나피를 토했는데 암일지도 몰라. 가출 중이라 집을 빌릴 그 보증금이 필요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대단하다. 총 얼마였지? 그런데 1엔도 돌려주지 않다니 무섭네. 타카노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를 이렇게 지인에게 찍어서 보냈어요. 이 소송 재판 때 아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2023년 12월 법원은 아이에게 251만 4,800엔의 대여금과 연 3%의 이자를 상환할 것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전혀 1엔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에 아이는 방송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타카노의 전화를 피합니다. 타카노의 말로는 착신 거부를 당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친구는 나중에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스스로 SNS 계정이랑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아이의 남자친구다 하고 이렇게 등장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유이 다이켄입니다. 남자친구는 아이한테 돈도 빌려주고 집을 못 구해서 같이도 살게 해주고 자기가 회사 대표인데 회사 일도 돕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또 2월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봐달라고 해서 타카노가 그럼 방송이라도 하면? 이라고 했더니 마지라부가 폭로할 거라서 무리라고 했대요. 아이가 방송을 쉬게 된 이유가 일부 팬의 방해 때문이었다는데요. 그 팬 중 마지라부라는 사람이 돈을 갚으라는 게시글을 올렸었대요. 이 마지러브가 진짜 사랑, 참사랑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 마지라부가 타카노인지 이건 아주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동일 인물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마지라부가 아니더라도 타카노 본인도 아이한테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 이 사실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사실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면 당연히 방송은 망하죠. 팬의 돈을 빌려놓고 지금 완전 쌩깐 건데 나락가지.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대신 타카노한테 전화를 해서 옆에 아이가 있고요. 뭐 중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를 썼다고 해요. 서약서의 내용은 다카노 케니치는 사토 아이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면 게재, 구두에 의한 정보 유포, 전화, 전자메일, 기타 방법들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다카노 케니치는 사토 아이리의 인터넷 방송 방해 행위, 악의적인 댓글 등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다카노 케니치가 이 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총 300만 엔을 지불한다. 2024년 2월 1일 다카노 케니치. 도장도 찍혀 있어요. 돈을 갚을 테니까 방송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 서약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이가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은 이런 반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뭐 방해하지 않으면 이런 계획으로 돈을 상환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아이는 다시 방송을 시작했고요. 타카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방송을 할 때 시청자가 많이 볼 때는 1만 명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송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면은 자기한테 좀 갚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갚는 거야. 심지어 SNS에 어디 호텔에 놀러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다닌 것도 올렸어요.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은 거, 데이트한 거, 이런 소식들은 타카노도 당연히 다 보고 있었죠. 타카노는 그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얘는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기는 방해받지 않고 계속 그냥 방송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열받아서 폭로하면 위약금으로 빚보다 더 큰 돈을 내게 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월 18일에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하면서 타카노는 이제 무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요, 강제 집행까지 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2월 말쯤에 아이가 다른 남자 스트리머의 방송에 출연합니다. 이때 그 마지라부가 나타나서 ON을 후원해요. 그걸 발견한 아이가 우와, 왔다. 기분 나빠. 라고 해요. 타카노의 분노는 당연히 더 커졌겠죠. 2025년 초에 타카노는 인터넷에서 칼을 2자루 구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바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2025년 3월 11일 가방에 이 칼 2자루를 넣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송을 틀었어요. 야마노테선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도 하고 있고 방송으로도 다 보이니까요. 전철을 타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방송으로 아이가 지금 뭘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아이에게 빠르게 접근해서 칼로 아이를 찔렀어요. 이 장면은 다 송출이 됐고요. 당시에 이 방송을 봤던 시청자는 아이가 방송을 하면서 막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고 큰 소리가 들리더니 비명이 계속됐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내 아이가 땅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그때 그걸 보고 있었던 몇천 명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준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라이브 방송은 중지되었습니다. 타카노는 아이를 마구잡이로 무려 30번 이상을 찔렀어요. 완전 분노에 의한 그냥 보복이었던 거죠. 확실히 죽일 생각이었었던 게 특히나 목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경찰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전혀 아니에요. 타카노는 처음부터 완전히 계획적으로 다가가서 절대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아이를 찔렀어요. 아이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타카노는 그 자리에 서서 순순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됐고요. 흉기를 건네면서 자기가 이거로 찔렀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짓을 벌인 거냐는 말에는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으면서 계속 방송을 하면서 큰 돈을 버는 걸 참을 수가 없었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면 사토 아이리가 자기한테 했던 일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이제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돈까지 뜯은 여자의 실태를 그냥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걸 방송에서 폭로하면 위약금을 내겠다고 본인이 서약서를 작성해 뒀으니까 그렇게는 또 못하겠는 거야. 타카노는 처음에 몇 번 당하면서도 그냥 계속 사토에 대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걸로 보여요. 경찰 조사에서 많을 때는 한 달에 10만 엔 정도를 도내를 했다라고 직접 진술했대요. 만약에 사토가 돈을 갚지 않았어도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줬다면 타카노는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도저도 생각대로 안 되고 돈도 없어져 버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복수심만 남았던 겁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의 남자친구 유이 다이켄이 돌연 SNS에 등장했어요. 저는 1992년 4월 22일생 유이 다이켄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오르니스의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21시부터 후아치에서 본건과 관련된 일들을 증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후 9시에 후아치에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이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들은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증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공개하려 합니다. 이후로는 3명이서 함께 통화했던 그 내용을 틀었어요. 今から流す録音は、登場人物3名です。高野さん、愛理さん、僕です。で、音声通話約40分あるんですけど、最初から最後まで聞いていただいた方がいいかなと思うんで、40分間流そうと思います。これ聞こえます？いくよ。もしもし。はい。もしもし、はじめまして、ゆいと申します。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今僕の家で
ちょっと現状をちょっと説明しますと、僕もちょっと愛理さんから聞いてるんですけど、なんてお呼びしたらいいですかね。高野さん。 그 통화가 그 방송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서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 그때 통화 내용이에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타카노는 변호사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는 변호사를 통해서 뭘 하기도 전에 일단 그 서약서부터 작성해내라고 합니다. じゃあその金額感に関してとかは、じゃあ弁護士を通さないと不安な部分もあるっていうのは分かったので、弁護士云々で金銭のやり取りとかじゃなくて、その配信をする私単体で高野さんと私単体で弁護士とか通さずに単体でさっき誓約書っていう言葉出たんですけど、その秘密保持としてその書面を先に交わしてほしいんですね。配信を始めたいので。秘密保持だけ知ってどっか行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どういうことですか？秘密保持話さないでくださいってことだけ契約してお金も払わないでどっか行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じゃあ私の電話番号も多分分か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 아이의 남자친구는 자기도 아이한테 돈을 빌려줬었다고 해요. 진짜인진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타카노가 나쁜 건 맞지만 솔직히 동정할 만한 부분도 있었다. 아이리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방송을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 영상을 좀 보면서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싶었어요. 실제로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오히려 사생활 침해 아닌가? 진실을 밝히려는 건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어요. 돈을 갚지도 않았으면서 서약서를 써달라고 강요하고 위약금까지 붙였다는 사실에 뻔뻔하다. 스스로 무덤판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었어요. 한 방송인에게 마음과 돈, 정말 모든 걸 바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타카노 케니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부모님과 여동생 이렇게 4인 가족이었고 어릴 때는 조용한 학생이었대요. 그냥 만화 좋아하고 좀 게임 좋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딱히 따돌림을 당했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초식동물 같은 그런 무해한 이미지였다고 해요. 원래 가족과 같이 살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그 도치기현의 작은 아파트로 혼자 독립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방송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기꾼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뜯긴 게 차라리 돈뿐만이었다면 살인까진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타카노는 자기가 줬던 그 마음까지 무슨 다 쓴 휴지 조각 마냥 가치 없이 버려지고 짓밟힌 것에 더 분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시신은 화장되었지만 특별히 장례식이나 고별식은 없었다고 해요. 연락하고 있었던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조용히 처리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타카노는 당연히 살인자니까 비난을 받았고 아이한테도 비난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스트리머 자신은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스트리머와 시청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도네이션의 한도를 정한다든지 스트리머도 자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스트리머가 자기 방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아이같이 아예 길거리를 걷는 걸 스스로 컨텐츠로 선택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 타카노가 후원을 하기는 했지만 그 후원했던 돈 때문에 분노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대책은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이 사건은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고요. 기사 말고 법원이나 경찰의 공식적인 기록도 많지가 않아요. 혹시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추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만이 제 힘입니다. 혹시 더 듣고 싶은 사건 이야기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